여러분들은 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오피스 업무나 마케팅 연구진들에 비해서 전문성이 낮거나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업은 그저 고객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발로 뛰는 육체의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업이라고 하면 강제로 상품을 파는 사람, 할당을 채워야 하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영업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거나 혹은 정의를 내리지 못하거나 열정이요? 같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선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도 영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참고한 서적 1등은 당신처럼 팔지 않는다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영업 관련된 컨텐츠들을 찾아보면 행동보다는 심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더라고요. 한두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고객에게 거짓이 아닌 진실을 가지고 다가가라.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같이 말이죠. 영업에서 심리의 영역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도 사실이지만 마음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영업이란 고객의 이익을 지원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입니다. 또 영업 활동이라고 하면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의 이익을 모색하는 일을 말해요. 상품을 필요로 하거나 필요할 것 같은 고객을 찾아서 상품으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일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옛날 옛적 영업 방식은 부정 청탁과 외압으로 가능했다지만 이것도 옛말이지 2016년도에 발효된 일명 김영란법 이후에 공정거래 문화라는 사회적 변화가 점점 빠르게 정착이 되고 있어서 영업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단순히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는 부족합니다. 아니요. 사실 필요 없어요. 인터넷이 보급화가 되면서 상품에 대한 정보쯤은 너무 쉽고 빠르게 알아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객에게 제대로 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의 관점에서 상품을 바라보고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이익이 무엇일지, 고객에게 어떠한 제안을 해야 고객이 상품의 장점을 인식하고 필요로 할지, 고객에게 필요한 부가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약국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고객한테 단순히 복통약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픈지, 뭘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어디 쪽이 아픈지, 부딪힌 적은 없는지 등의 고객의 상태를 묻고 증상에 맞춰서 약을 처방하게 되죠. 영업은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객의 눈이 되어서 고객이 실제 생활을 떠올려 보고 고객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상상력, 그리고 상품으로 인할 고객이 받을 혜택인 부가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응용력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직인 것입니다. 대개 영업이라고 하면 판매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영업과 판매의 차이는요, 영역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영업은 직접 고객을 발굴하거나 찾아가서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이라고 하면 판매는요, 매장에 찾아온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영업이 판매보다 넓은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영업과 판매는 업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업무의 내용과 일하는 방식, 그리고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구분 방법으로는 소비자 구매 행동 단계에 따라서 영업과 판매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이드마 모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의, 관심, 욕구, 기억, 행동 이라는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릴 때까지의 과정을 나열한 거예요. 여기에서 매장에 방문한 고객은요, 아이드마 구매 행동 단계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관심이나 욕구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구매 의사결정을 한 채로 매장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간 경우에요. 이는 아이드마 구매 행동 단계에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고객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영업은요, 기존 거래 고객이 아니고서야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이드마의 첫 번째 단계인 주의부터 시작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주의 단계가 판매와 영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업계에서 판매에서는 실적이 좋았지만 영업으로 전향한 후에 실적이 저조한 케이스가 많은데요. 영업 매출이 오르지 않은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주의 단계에 집중하지 않고 거래 문의에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고객 문의에 의존하는 타입이라서 그래요. 이런 영업 방식은요, 영업의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드마에서 주의 단계를 놓치고 있을 확률이 크죠. 또 영업의 사업 분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B2B라고 불리우는 법인 영업과 B2C라고 불리우는 개인 영업이죠. 예를 들면 법인 대상으로 한 사업 분야를 홀세일, 도매 라고 말하고요. 개인 대상으로 한 사업 분야를 리테일, 소매라고 칭합니다. 영업에서 수주 방식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루트 세일즈와 안건 세일즈입니다. 루트 세일즈는요, 기존 거래 고객을 정해진 순서대로 찾아가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요, B2B 영업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또 안건 세일즈는요, 안건별로 상담을 실시해서 건별로 주문을 받는 영업 방식인데 B2C와 B2B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영업 방식입니다. 루트 세일즈는요, 단순 접촉 효과로 만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호감도와 신뢰관계 형성이 생기기 때문에 오랜 시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가벼운 인사와 대화로 단순 접촉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트 세일즈는 결국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해요. 반면 안건 세일즈는요, 안건별로 고객과 상담을 진행해서 주문을 받기 때문에 매번 대책을 세우고 전략과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안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나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초점을 맞추어서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지속성이 보장되기는 조금 어려워요. 루트 세일즈에 비해서 수주량과 수주 금액을 평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월 단위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매니지먼트하고는 맞지 않는 영업 방식인 거죠. 현재는 루트 세일즈와 안건 세일즈가 혼합되는 형태가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영업의 프로세스를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총 5단계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과정을 이미지화 해보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수확하고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1단계 고객 첫 만남, 2단계 정기 접촉, 3단계 거래 상담, 4단계 클로징, 5단계 서비스 관리입니다. 1단계 고객 첫 만남은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 다 알고 계시죠? 예의와 전문성을 갖춘 옷차림, 진심을 담은 표정, 바른 자세, 명료하고 이해가기 쉬운 말투 등 긍정적인 첫인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요소들이 참 많죠. 고객의 연락을 받았든 능동적 접촉이든 만나자마자 곧바로 거래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죠. 첫 만남에 주의해야 할 것은요, 고객에게 정보 전달할 때 회사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정보,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고객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는 업무 효율화를 이유로 많은 기업에서 업무 개선을 필요한 IT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땡땡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최신 트렌드나 요즘 업계 또는 업무 동향을 객관적인 시점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려면 고객과 만나기 전에 고객 또는 고객사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무엇을 듣고 싶어 할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2단계입니다. 정기 접촉입니다. 첫 만남 이후에 주의해야 할 점은요, 고객이 바로 상품에 관심이 생겨서 곧바로 거래 상담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정기 접촉 과정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이때 B2B인지 B2C인지에 따라서 정기 접촉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B2B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잦은 방문을 추천하지 않아요. 거래 상담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주 찾아가면요,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주거든요. 방문할 때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정기 접촉 과정이 필요한데요. 어렵지 않은, 손해볼 내용이 없는 가벼운 내용으로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렸어요로 전달은 하지만 이때도 언제든지 고객의 물음에 답할 수 있게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겠죠? 이전에는 무슨 대화를 나눴었는지, 고객이 어떤 말을 했었는지 메모나 영업관리 시스템에 기록해 두었다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B2C의 경우에는요, 구체적인 용건 없이 고객의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것은 고객에게 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메일이나 전단지 또는 메시지, 판촉물 등을 자주 접촉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거래 상담은요, 고객과 상담을 하실 때 안내,
제안, 설득을 진행하게 되는데 고객이 기대하는 이익 수준에 맞춰서 혜택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영업사원은 말을 할 때와 들을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들을 때도 가벼운 대화를 나눌 때는 간단한 호응과 리액션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요. 저희 회사의 문제점은 같이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태도를 바꿔서 리액션 하기보다는 메모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고객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고객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손에 넣고 싶은 이익인 니즈를 파악한 후에 고객님 이렇게 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같이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안내, 제안, 설득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시로 들려드릴게요. 안내는 고객님 저희 상품으로는 A, B, C가 있습니다. 제안은요, 뭐뭐 하셨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셨다면 B를 추천드리고 땡땡한 부분만 문제시라면 A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설득은요, 현재 B가 이벤트 중이라서 정가 대비 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급 라인의 B를 선택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객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단순 안내, 제안, 설득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고객에게 항상 매력적인 이익으로 다가가는 것은 아니에요. 고객의 이야기를 단순히 듣는 데서 끝내지 않고 고객의 요구 속 숨은 욕구를 찾아서 고객의 진심이 무엇인지 찾아야 해요. 번거로움을 싫어하는 사람인지, 사내 평가를 신경 쓰는 사람인지, 출세를 바라는 사람인지, 고객의 말과 더불어서 표정, 자세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찰하면서 상담이 진행되어야 해요. 4단계 클로징입니다. 실적을 결정짓는 한 끗의 차이가 바로 이 클로징에 있습니다. 클로징은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아직 고객의 의사결정도 내리지 않았는데 클로징을 하면 관계가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구매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객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지만 무조건적으로 고객의 판단에 맡기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주의하세요. 연락을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기보다는 일정 시간 후에 검토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마무리가 필요해요. 검토해 볼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같이 고객의 반응에는 어느 부분이 가장 고민이십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구매 확신이 들 수 있도록 클로징이 되어야 돼요. 클로징에는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3가지를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면전의 문 닫기 기법.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요구를 제시하고요. 고객이 거절하게 만든 다음에 조건을 낮춘 제안을 통해서 구매 확정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초기 물량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라고 한다면 그럼 제안 드린 1000세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다른 고객과 거래 물량을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요. 사장님께는 500세트로 초기 물량을 잡아드릴게요. 그럼 괜찮으실까요? 같이 제안 내용을 낮춰서 양보의 보답성이라는 심리효과로 고객도 그 정도면 좋다라고 양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 전달 화법인데요. 내가가 주어가 돼서 고객의 행동에 촉진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에요. 저는 고객님이 저희와 거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객님의 선택만 기다리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같이 고객의 자율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승낙을 받아낼 수 있는 좋은 화법이죠. 세 번째, 또래 압력인데요. 매장 판매 같은 경우에는요, 쇼핑을 하러 온 동반자의 동조를 얻어서 구매 결정을 이르게 하거나 여성과 남성이 함께 쇼핑을 왔을 때 여성을 설득시키는 등의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이 또래 압력의 한 예시예요. 고객사 본부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차장과 제안 내용을 수정하고 제안에 호의적인 임원들을 끌어들이는 등의 전략이죠. 주변 업계 동향이나 경쟁사의 사용 여부를 언급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 같은 전략은 주변 분위기나 의견을 수렴하는 사람에게는 잘 통하지만 오히려 주변의 차별화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 단계, 서비스 관리입니다. 제안이 수락되고 구매 결정이 되었다고 영업인의 역할과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겠죠.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경쟁력이 바로 서비스 관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입을 시키거나 판매를 할 때는 혼신을 다해서 컨택하던 사람이 구매 확정 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를 최적의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을지 틈틈이 확인하고 예상되는 문제나 파생되는 문제 예방 방법을 고치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몰라라 그건 고객센터 쪽으로 문의해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안내할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고객이 최대한 편안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영업인은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잠재적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알맞게 제안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할 영업이 어느 범주에 있고 내가 발굴해야 할 고객과 어떤 단계에서의 전략적 영업을 할 것인지, 또 나에게 필요한 세일즈 역량이나 부족한 요소를 찾아서요 개발해야 하는 전문 영역임을 알고 고객 관점에서의 상품을 바라보고 고객에 필요한 부가가치를 찾아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